내가 산 회사가 이상한 계잡주가 아니라면, 빌린 돈이 아니라면 괜찮은 주식을 샀다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일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월급날마다 조금씩 그 주식을 사다 보면 결국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책은 투자의 감각편입니다. B2에서 반대 매매까지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살아남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아 이제 기회를 잡을 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떤가요? 사실 주식시장이든 뭐 부동산 시장이든 돈을 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거는 잃지 않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실력 있는 분들, 정말 주식 투자 잘하는 선배님들 네. 만나보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따는 게 실력일 것 같지? 아니야. 잃지 않는 게 실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따는 시기는 대대상승 시기죠. 근데 그때는 실력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다 버티기만 하면 올랐던 시기고, 요즘 같은 하락 시기에는 과감하게 손절매도 칠 수 있어야 되고, 사고 싶지만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죠. 근데 이렇게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첫 번째 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신 분이 아니라면, 내가 여윳돈으로 투자하신 분이라면 그냥 월급날마다 난 조금씩 더 살래.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보니까, 왜 자꾸 보냐? 내가 산 종목은 보진 않죠. 관심 종목이라 해서 내가 사지도 않은 종목을 잔뜩 올려놨는데 문제는 꼭 그 중에 하나 올라요. 근데 문제는 그 하루 올랐는데 날마다 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떨어질 땐 보이지도 않고 오른 날로 보이기 때문에 내 거는 떨어졌는데 얘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고 싶죠. 예. 인간이 사실 내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나보다 잘 나갈 때 더 힘들잖아요. 아, 더 힘들죠. 상대적 빈곤 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현재 같은 시기에 살아나는 방법은 안 봐야 됩니다. 내가 산 회사가 이상한, 죄송합니다. 방송 용어는 잡지 않았는데 계잡주가 아니라면, 그다음에 내가 신용을 썼거나 빌린 돈이 아니라면 괜찮은 주식을 샀다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일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월급날마다 조금씩 그 주식을 사다 보면 결국 올라가 있습니다. 왜? 경제는 좋아졌다 안 좋았다 하지만 지난 200년, 300년 주식시장 보면 계속 우회상하면서 올랐거든요. 문제는 자꾸 볼 때, 보면서 잔고로 확인할 때 그게 힘든 거죠. 자꾸 매매를 해버리니까. 왜? 뇌는 계속 나를 유혹합니다. 야, 끝내. 야, 끝내. 이렇게 힘들고 끝내서 다시는 하지 마. 이러면서 주식 파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나 주식은 안 해. 다시는 안 해. 이러면서 하죠. 손절 담고. 그분이 언제 오신지 알잖아요. 증시가 올랐을 때. 그렇죠. 고점에 옵니다. 꼭 고점에. 그리고 다시 또 떨어질 때 떠나시죠. 네. 그러니까 버티셔야 됩니다. 일 하시면서 진짜 그 돈으로 내가 빌린 돈 내일까지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일 열심히 하시고 하고 있는 일 주변 관계 정리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책에 보면 또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에 투자한 영끌족들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네. 이러한 상황이 실제 벌어진다면 부실채권 출시 문제가 경제 정면에 등장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주목해야 하는 기업도 있다면서요. 영끌이 왜 돈을 갑자기 빌리게 됐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주변에서 막 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는 영끌이 돈을 빌릴 수 없느냐? 빌릴 수 없었어요. 은행에서 안 빌려줬거든요. 누굴 빌려줬느냐? 은행은 가장 먼저 돈 많은 부자들부터 빌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충분히 빌리면 그 밑에 신용계급으로 내려 너도 빌려 하면서 계속 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 영끌 너한테도 빌려줄게 아파트 가져와 했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영끌은 이 아파트를 사서 곰국을 끓이려고 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한테 팔아 넘기려고 그렇죠. 그렇죠. 샀죠? 네. 자, 팔아 넘기려면 영끌 다음에 낮은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 넘겨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타자. 폭탄 논리 같은 거죠. 그렇죠. 부자들은 이미 다 팔고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끌이 보니까 자기보다 밑에 계급은 10대밖에 없어요. 못 돌리는데, 근데. 그렇죠. 10대가 한 10년 정도는 돼야 영끌이 되죠. 네네.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 싸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부자들이 영끌 주택을 사내 안 사줍니다. 죄송하지만 부자들은 아이고 배째 다 손댔을 때 그때 사러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말씀하신 채권 추심을 하게 되겠죠. 채권 추심을 하면 신용정보, 채권 추심을 대행하는 회사들, 뭐 가령 코스닥에는 고려신용정보니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게 되겠죠. 일거리가 늘어나니까. 다만 지난달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있었죠.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뭐 100조 원을 넘는 돈을 탕감해주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겠죠. 사람들 댓글은 왜 우리가 그걸 갚자. 그렇죠. 세금을 왜 그런 데 쓰냐.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제가 방송을 할까 하다가 굳이 안 했는데 그 안에 그 금융위원장님 말씀을 찾아보면 원금 탕감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금 탕감이 없으니까 결국 신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빚을 탕감하는 건 아닙니다. 이자를 위에시켜주고 이자를 낮춰주자. 왜?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돈이 사라지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은행에 대출을 갚거나
파산하거나 파산하면 돈이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파산하게 되면 돈이 사라지고 경제 위기가 되니 그걸 받겠다. 그렇죠. 대신 이자율만 낮춰주고 갚는 걸 유예시켜주자. 원금은 탕감 안 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은행에서 부실채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은행은 3개월 정도의 이자를 못 갚는다 그러면 기일경과 어음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요. 그걸 은행의 소속의 채권 추심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채권을 가지고 담보를 상환시키거나 합니다. 그래서 다 하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1년 정도의 상각이라고 하죠. 가령 대손상각을 한다고 하죠. 대손상각을 해서 이 자산 대차적표에 사라지게 됩니다. 손실을 감수하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난 퍼포먼스 논이라죠. NPL이라고 해서 그 시장으로 넘어옵니다. 그걸 대부분 고려원 신용정보나 대부업체들이 받아서 그 중에서 또 갚을 사람은 갚고 대출을 대저트를 해주면서 살려내고 또 다시 계속 판매하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원금은 갚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자율은 낮춰주고 파산은 막아줄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죠? 고려 신용정보 이 친구들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죠. 안 좋겠네요. 네. 실제로 제가 김 작가님 책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7월 말자, 그러니까 8월 5일에 나왔지만 이 책이 8월 5일에 나오려면 원고는 최소한 6월 중순에 마감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책은 6월 말에 마지막에 이제 FMC를 일부 반영하겠지만 6월 달에 이미 원고가 다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려신용정보 이야기 여기 쓸 때는 그때 주가가 9,000원일 때입니다. 근데 그게 한 달 있다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약 한 달 전에 13,000원, 1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주가를 보면. 근데 왜 올라갔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상공인들한테 비상자금 대출해 준 게 있는데 7월 중순인가 제 기억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상환 유예가 됐고 원금 회수 기간이 시작한 날부터 고려신용정보가 튀어버렸습니다. 왜? 갚기 어렵다는 거죠. 갚기 어려우니 이제 고려신용정보 같은 기업이 할 일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튀었는데 근데 위원장님이 그런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원금은 탕감시키진 않았지만 파산이나 갚는 이자율 부분을 조정해서 막아주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바로 지금 하락해서 다시 원이 좋아버린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보면 사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역효과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국민 경제를 생각해서는 그 젊은 친구들 다 파산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투자를 고민하셔야 될 거라 봅니다. 저는 참 대출 측면에서 저 개인적인 사례는 이게 사실 그전에는 버블의 시대라고 약간 2020년, 21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약간 하락의 시대를 하면 이 버블의 시대 때는 이 대출을 많이 한 분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났 지금까지 이게 자랑인지 아닌지 시청자분이 항상 자주 말했던 게 대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을 빌려야 한다는 거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너무 깨달았을 때는 너무 다 고점이더라고요. 대출을 하기 너무 부담스러워서 계속 안 했어요. 이제 하락할 때는 이제 오히려 또 이 대출이 사실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거는 그래도 한 스탠스를 계속 지키니까 여기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게 있구나.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배우셔야 될 교훈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뭐예요? 첫째는 돈의 감각, 제가 쓴 돈의 감각과 네네. 투자의 감각을 읽으시면 김 작가님처럼 대출을 무조건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대출 무조건 싫어하는 거는 자본시대에서는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똑똑하게 자기한테 큰 피해가 되지 않게 활용은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 필요한 시기, 즉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대출은 영원히 늘어납니다. 근데 영원히 늘어날 때는 부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 시기에 저도 같이 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릴 때는 죄송하지만 은행들이 나까지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부자들이 다 빌린, 삼성전자가 다 빌린 다음에야 밑에 중소기업 넘어오고. 그래서 책에서 돈은 신용도가 높은 순서대로 맞습니다. 흘러 들어간다라는 멘트. 그래서 남들이 빌릴 때, 즉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불행한 얘기지만 영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집들 부자들 안 받아줍니다.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소순 들고 나온 다음에 부자들이 받을 텐데 그때 여러분도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실력을 키워야죠. 내 소득을 높여야 되고 내 담보를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절치부심하고 나의 직업적이든 내 사업이든 이걸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불행한 얘기죠. 지금 이제 영끌 부동산 얘기 나오면서 네. 혹시 그러면 지금과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곳이든 버블이 일어난 지역에서 새로운 버블이 나오기까지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지난 97년 IMF 때 부동산 시장 박살이 났었죠. 다시 부동산 시장 살아나길 때까지는 약 5년 이상 넘게 걸렸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나와서 분양권 전매 이런 거 나와가지고 개인들한테 그 당시 97년 제가 종금사에 있을 때인데 종금사에 있던 제가 1,000만 원 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웬만한 직장인들 1,000만 원 쉽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웠던 시기에 갑자기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출 한도를 풀어주고 개인들한테 대출 늘리면서 버블을 만들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경제,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경제가 위기다 그러면 통화량 증가율이 낮아진 거고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누군가 돈을 많이 빌려서 통화량 증가율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통화량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미국부터 낮으니까 한국에서 돈 빼다 갚아야 되거든요. 미국 애들이. 그러면 그 공백을 누군가 대신 대출을 받아줘야 될 텐데 부자들은 아니 나 망하는 거 보고 있을래 기다릴 것이고 영끌이 더 받으려고 그랬더니 니네 못 갚잖아 해서 안 빌려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영끌이 어느 정도 영끌을 해서 대출이 어느 정도 갚거나 집을 팔아서 어느 정도 충분히 하락한 시기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에는 곧바로 튀지 못합니다.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근처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근처에서 내려와서 1,200원, 1,100원으로 다시 간다 그러면 부동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외국 애들이 돌아와서 사는 거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를 바꾸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출하는 사람이 적다 그래도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를 바꾸면 대출한 효과하고 똑같죠.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반대로 달러 원 환율이 올라왔어요. 1,300원이라는 얘기는 1,100원일 때보다 1,300원 올랐잖아요. 이 공간만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갔다는 의미죠. 그러면 그만큼 한국의 돈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떨어지는 거고 주가도 마음대로 못 오르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다시 간다 이러려면 1,300원에 있는 환율이 1,200원, 1,100원으로 내려와줘야 돼요. 이 얘기는 내가 안 빌려도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와서 한국에서 원화로 바꿔서 투자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따라줘야지 당신이 올 수 있다. 예. 자, 책에 보면 슈퍼개미 분들도 사실 대부분 투자 흑역사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상승미소님도 꽤 오랫동안 투자 실패로 이제 고생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깡통도 좀 몇 번 차신 걸로 아는데 주식 투자 때문에 보험 영업의 길까지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던 건가요? 이 투자의 감각에서도 이 책을 쓴 이유를 하면서 저희 이제 흑역사를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에 깡통을 찼던 것은 제가 97년입니다. 제가 96년 2월에 대학을 졸업했고 그때 이제 중금사로 취업을 해서 중금사이기 때문에 금융 정보가 좀 더 많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돌았죠. 중금사에 뭐 매매팀도 주식 매매팀도 있고 하니까 정보를 얻어서 매매를 했는데 좀 벌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초심자. 예. 우연히 경마장 놀러 가서 대박 치면은 그 인생 끝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왜 돈 버는 게 쉽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형 돈 4천만 원 빌려서 투자를 했다가 그 당시에 내외 반도체입니다. 제 또래는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핵심 텔레텍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그게 부도나면서 신용까지 썼었다가 3번 한가. 지금은 한가가 상한가 룰이 30%지만 그때는 15% 아니었나요? 저희 때는 8%였습니다. 아, 그때 또 그 전이구나. 예. 그러니까 8% 3번 치고 날아가니까 딱 1,000만 원 남았어요. 4천만 원한테 빌려와서. 그래서 그 돈을 갚으려고 이제 퇴직금 받고 하면서 이제 그만두고 벤처로 옮겼고 벤처에서 옮기면서 이제 그 당시에 IT 버블 나스닥 버블이 있으면서 코스닥 버블이 있었죠. 그때 유명한 뭐 KT 2천 얼마까지 가지 않았나요? 코스닥이? 그때 저도 지금 900인가 800이 얼마일 텐데. 그때 저도 이제 있었으니까 장외 주식 사서 돈 좀 벌었다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본격적으로 했다가 그 2000 아마 1년 이제 나스닥 버블이 무너지면서 같이 또 날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을 시작한 게 이제 이 세 번째가 이런 거죠.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단순히 감으로 그냥 차트만 보고 해서는 어차피 미국 시장에서 불어오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무조건 망한다. 그러면서 독서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세 번째 도전이 시작됐는데 제가 이 책에서 얘기했죠. 이제 보험을 시작한 게 2007년입니다. 근데 2006년에 완전히 거덜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아파트 2채가 있었는데 그거 다 팔아서 갚고 이제 와이프도 몰래 이제 정리를 하면서 4명이 돼 있었으니까 하고 하는데 이제 생활비 높지 않습니까? 저도 김 작가님과 비슷한 게 제가 빚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다 받고 이제 그 돈을 갚아야 되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그 당시 이제 친구가 보험을 좀 잘하고 있었는데 프루덴셜 생명이라는 데서 잘하고 있었는데 빌리러 갔더니 이제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거냐? 이번 달에 해줄게.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네가 직접 영업을 해서 그걸 해봐 라고 해서 이제 보험 영업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인생이 완전 방향성을 바꿨는데 보험을 잘하고 싶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글을 쓰다가 고객들한테 메일을 쓰다가 그게 아고라까지 이어지고 현재 제가 와 있던 거죠. 네. 근데 그 공부의 결과로 거시 경제를 읽는 독창적 관점과 네. 경제적 창의력을 이제 가지셨다고 네. 제가 들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어떤 걸까요? 경제적 창의력이 네. 뭐 경제를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보는 거시경제 창의력, 그다음에 종목을 선정하는 종목 창의력, 매매할 때 매매 창의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의 감정을 보면 맨 먼저 이 거시경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수가 빠지면 종목 아무리 좋아도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는 것은 결국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좌우하더라.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주식이 바로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통화량 증가율이 충분히 빠지면서 여러 가지 거시경제 환율, 채권, 뭐 최근 나오는 뭐 장단기 금리 이게 다 벌어지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유리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에도 내가 내 주식을 오를 만한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 확증 편향을 위해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항상 경계에 서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인간이지라 항상 매번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창의력이 종목 선정, 그다음에 거시경제, 뭐 종목 매매, 그다음에 손절매 이런 것까지 다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투자의 감각을 쓴 겁니다. 그럼 종목 고르기 위해서 주말에 늘 하시는 루틴이 있다고 하던데 그걸 두 가지 단어 검색하신다면서요? 쇼티지를 검색합니다. 쇼티지, 예. 공급 부족 말하는 예, 거죠. 그렇죠. 쇼티지 또는 공급 부족. 왜냐하면 어느 신문에는 쇼티지를 쓰고 어느 신문에는 공급 부족을 쓰기 때문에 네이버가 어차피 대한민국 좌우하는 포털이니까 그냥 주말에 간단합니다. 토요일 하면 안 됩니다.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 새벽에 하셔야 됩니다. 왜? 아시죠? 모든 신문은 일요일 밤부터 기사를 본격적으로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밤에 자기 전에 공급 부족 쇼티지를 검색하면 기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통화자 증가율을 하더라도 기업이 꿈꾸는 것은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죠. 우리가 보면 원유 가격은 이미 110불, 120불에서 지금 80%로 내려왔지만 우리나라 주유 수입환율 가격이 안 내려오잖아요. 자, 오를 때는 그 다음날 바로 올리죠. 바로 올리죠. 떨어질 때는 천천히. 예, 주장창 안 내립니다. 기업이 공급 부족이 걸리면 그러는 거거든요. 쇼티지라는 얘기는 공급 부족이고 그런 종목들을 딱 보면 별로 주가가 많이 안 올랐네. 그러면 여지없이 오르게 돼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 공급 부족이 이슈잖아요. 네, 그걸 항상 검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사실 인터넷 신문 시대이지만 제가 종이신문을 봅니다. 매일 아침에 종이신문 새벽에 일어나서 종이신문을 보는데 종이신문을 읽어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종이신문에서 혹시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못 본 기사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회사 좋다더라 이것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뉴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거지 뉴스 보고 투자하면 항상 손실 보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좋다더라가 아니라 어느 날 단신 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기사를 유심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작년 말에 하이닉스가 인텔의 렌즈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는 회사 이름이 솔리다임입니다. 있는데 인수를 했고 우연히 뉴스가 올해 7월인가요? 솔리다임에서 인수한 첫 회사에서 첫 신제품이 나왔다. 단신 조그맣게 이렇게 아주 이제 전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거 봐라.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왜? 인텔 렌즈 사업부가 하이닉스가 인수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이닉스의 장비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이제 하이닉스의 추가로 하이닉스2가 생긴 거죠. 그렇죠. 네. 인텔이 할 때는 인텔 회사였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서 지들이 알아서 장비 부품을 공급하지만 하이닉스가 인수해서 작년 12월 말부로 인수가 끝났지만 곧바로 요땡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적 구성이나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기간이 1년이나 최소한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는 기간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 부품 입배할 수 없어요. 시제품을 넣고 벤치마킹을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시제품이 나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한국산 부품, 한국산 장비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서 찾아봐야죠. 검색하면 나옵니다. 하이닉스 부품사 이름 딱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얘기합니다. 부탁다가 아무거나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에 대해 전화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가 가격 차트인데 적게 떨어졌거나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갈 신호를 보여주는 회사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다시 정보를 검색해야죠. 혹시 뭔가 연결되는 거 있을까? 연결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경제적 창의성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SK 하이닉스를 SK 하이닉스를 산 게 아니라 제가 해서 여기서 종목 이야기해도 되나요?
종목에 대해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니까요. 네. 아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조금 샀는데 APTC라는 회사를 샀어요. 네. 한국어로 APTC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하이닉스, 온리 하이닉스의 식각 장비, 애칭 장비를 공급하는 건데요. 식각은 뭐냐면, 그런데 엊그제 뉴스에 또 하이닉스가 256단 낸드를 개발했다고 나왔습니다. 낸드라는 게 뭐냐면 기억을 저장하는 건데, 낸드 256단이라면 이 작은 네트에 256층 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하게 얇게 깎아야 되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식각 장비, 애칭 장비인데, 이걸 하이닉스에 거의 다 공급한 게 APTC입니다. 물론 하이닉스에는 APTC 장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AMAT,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릭 얘네들 장비도 있는데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성능도 좋고 하니까 APTC 장비를 계속 써왔는데 이게 새로운 하이닉스 세컨 회사가 생겼으니 APTC 입장에서는 네, 좋죠.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검색을 쭉 해보니까 8월 초 순자로 뭐가 나왔냐? APTC 임원들이 스탁 옵션을 행사한다고 나왔어요. 자, 스탁 옵션을 아시는 분들은 스탁 옵션 행사일 기준으로 주가가 높으면 양도세가 비쌉니다. 그래서 언제 스탁 옵션을 행사하느냐? 자기네가 볼 때 자기네 회사 주가가 가장 낮을 때라고 판단될 때 행사합니다. 왜? 행사하기 전까지는 그때 세금이고 행사한 이후에 주가 상승은 자기 몫인 겁니다. 우리 주식 양도세는 지금 현재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원들이 약 28만 주를 행사했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차트를 보니까 바닥을 쳐서 조금씩 우상향으로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자사주 매입 100억 한다고 또 엊그제 공시가 나왔네요. 야, 이것들 봐라. 충분히 하이닉스가 낸드 더 정밀화하는데 APTC 장비가 더 필요할 것이고 새로운 인텔 공급사를 인텔 이 식각 이 랜드사 솔리다임을 인수했으니 거기에 얘네 장품 납품할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고 거기에 임원들이 대규모로 스탁옵션을 행사하네. 스탁옵션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 공시 그 행사를 신청한 날의 주가와 이 차액을 세금으로 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되도록 낮을 때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뭔가 있다. 예, 왜? 이제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주가가 오를 호재가 있다는 것을 역으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행사하겠습니까? 안 하죠. 기다리죠. 왜? 세금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뉴스에 나오지, 이런 얘기 아무도 뉴스에서 안 했지만 제가 뉴스에 이 점들을 모아서 선으로 이어버린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런 여러 가지 팩트들을 기반으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또 책에 보면 같은 산업군 안에서도 남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선택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좀 나와 있던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아닌 DB하이텍에 투자한 사례도 있던데. 아마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보면 반도체 공급 부족 이랬지 않습니까?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왔죠.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도체 공급 부족, 우리는 반도체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만 생각했어요.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대화하는 교수들도 맨날 반도체 얘기를 했지 사실 웨이퍼, 8인치 웨이퍼 부족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아니 지금 현재 D램이 저렇게 많은데 반도체가 부족하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튀어도 한참 튀어야 될 텐데 왜 삼성전자는 D램을 가격을 안 올리지?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전문가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죠. 제 지인들한테 전화했더니 그거 반도체는 IC 회로나 어떻게 보면 전원 스위치 이런 거 얘기하는 아주 싼 8인치 웨이퍼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날로그 반도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부족해요? 이미 시장은 8인치에서 16인치로 넘어갔대요. 근데 8인치가 아주 하나당 0.1불, 2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코로나 전에 생산을 안 하고 16인치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팬데믹 때문에 전자기기가 막 필요하다 보니까 0.1불이 40불, 100불에도 팔리는 거죠. 그러면 8인치 웨이퍼를 가지고 이런 아날로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DB하이텍이었거든요. DB하이텍인 공급 부족이 돼버렸잖아요.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왜? 안 팔죠. 0.1불짜리를 왜 0.1불에 팝니다. 시장에서 사면 40불인데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차량 가격도 올라가고. 차량에는 수십 개의 간대를 필요한데 원래 1,000원짜리 하나인 게 4만 원 아니. 자동차 회사들이 4만 원 왔다고 4만 원만 올리나요? 아니죠. 40만 원 올립니다. 자동차 회사는 그렇게 돈 법니다. 왜? 어차피 몇 천만 원짜리 차에서 40만 원 올린다 티도 안 나요. 다만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안 되죠. 안 되죠. 왜? 1,000원 주고 사다가 4만 원 올리면 안 팔립니다. 왜? 용산 가서 조립해서 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PC가 적게 팔려버린 거.
그러면서 대란이 왔던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진짜 반도체가 뭔지를 파악했다면 네. DB하이텍이나 아날로그 반도체를 파는 뭐 LX, LG 실트론인가? 네. 그런 관련된 회사를 사셨을 것이고 그냥 단순히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열심히 사셨을 거는 거죠. 결국은 보이는 건 반도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아날로그 8인치였다는 거.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전자제품 수요가 낮아지고 차량용 수요가 좀 더 어느 정도 메꿔지니까 이제 16인치로 넘어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과정이 나오니까 DB하이텍 이후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죠. 네. 네, 어차피 성능은 16인치가 낮기 때문에 넘어가고 16인치 공급, 8인치도 중국 애들이 또 많이 만들어서 공장을 증설하면서 공급 부족이 해소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빠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원래의 수익성도 떨어지니까 이런 주식들은 이제 다시 보면 안 되겠죠. 네.